안녕하세요. GD넷 코리아 김익현입니다. 오늘 GD넷 특별 자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자담회에서는 특별히 아마 일반인들에겐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눠볼 계획입니다. 일단 참석하신 분들 먼저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부터 우리 박진호 박사님, 또 안현기 박사님, 이창근 박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부터 일단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진호 박사님께서 먼저 한국 디지털 헤리티지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 헤리티지는 우리말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우리말로 해석될 수 있고요. 유럽에서 1980년대, 1990년대부터 어떤 컴퓨터 기술에 힘입어서 유럽에서 배태된 말이었고,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용어하기 앞서서 1991년 게임 지원센터의 김동현 소장님께서 미륵사 서탑 시뮬레이션을 워크스테이션에서 서탑이 실제 지어지기 전의 모습을 상정했던 서탑 시뮬레이션이 우리나라 디지털 헤리티지의 첫 프로젝트이자 첫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때가 91년도 봤으면 또 헤리티지가 2000년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년이 붕 뜨거든요. 그때 저는 또 학생이었고 또 김동현 소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3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디지털 헤리티지 시초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륵사 서탑 시뮬레이션이 되게 성과도 좋았고 MBC에도 크게 방송이 됐는데 왜 계속 디벨롭을 못했습니까? 디지털 헤리티지는 인식이 없었고 결정적인 또 계속 후속 펀드가 나와야지 미륵사가 됐든 뭐 신라가 됐든 그거를 하는데 91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디지털 헤리티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또 신라에서 프로젝트 할 때 동안 어떤 암흑기? 휴지기? 그 기간 동안 유럽은 나름대로 장족을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 들어와서 그 작년 작고하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아젠다를 하나 던지셨어요. 우리도 지금 막 부상하기 시작한 가상현실 기술로 신라 왕경 전체를 VR로 복원해라. 그때 새천년 위원장님이셨는데 경주세계 문화엑스포에서 그거를 그 철학을 받아서 그때 지금 그 서울의 키스트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한 10개 업체랑 한 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6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가상현실 극장을 만들고 그 컨텐츠로 1200년 전 경덕왕 당시에 신라 왕경을 재현한 VR 프로그램을 2000년 9월에 오픈해서 2달 정도 운영을 해서 약 180만이 봤던 그때 되게 그 전 세계 가상현실 기술로서 되게 선도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때는 디지털 헤리티지가 부각되기보단 한국이 가상현실 기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과거의 어떤 디지털 타임머신 체험 여행을 했다. VR 기술적인 포커스가 가지 정작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을 막 졸업을 해서 그 프로젝트의 콘텐츠 담당을 했는데요. 그때 서라벌 프로젝트라고 신라환경을 VR로 했던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그때 경주에서 신라사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그쪽에서 논문을 좀 발표하라고 전 이화여대 교수이자 우리나라 신라사의 권위자인 신영식 교수님께서 여기 신라 관련된 학자들 쭉 있는데 마지막으로 박준현 선생이 와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무엇을 신라환경을 가상을 했는지 좀 풀어달라고 해서 발표를 하면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지? 신라도 내가 잘 모르고 VR도 잘 모르는데 다만 1년 반 동안 작업했던 걸 솔직히 담백하게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파워포인트로 논문 발표를 하지 않고요. 다른 분들은 읽고 갔는데 그 프로젝터하고 PC하고 연결해서 그때 실시간으로 왕경을 돌리면 화면도 같이 뜨게.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보려면 영상관 가서 아이맥스 같은 50m짜리 스크린을 봐야 되는데
그 학술대 때 PC하고 프로젝트 연결해서 한번 보인 다음에 오후에 약 60명의 일본, 중국, 우리나라 학자를 다 대동하고 가서 VR 영상관으로 가서 모든 분이 이 3차원 안경을 끼고 마치 아바타 2 영화 보는 것처럼 보시면서 했는데요. 베이징대 왕서보 교수님은 와 신라 왕경이 당나라 못지않게 이렇게 변성했지만 한국의 이런 어떤 디지털 보건 기술이 놀랍다. 그런 얘기도 했고 당시 또 박사님 그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 기소로망 박사님은 와 한국의 어떤 가상현실 기술이 너무 독보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2000부터 그 서라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디지털 헤리티지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의 개념하고 어떤 한국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디지털 고고학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안 박사님께서 두 개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디지털 고고학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또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아마 토론이 이어질 것 같네요. 애초에 고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발굴된 그런 그 좀 불완전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그 옛 인간의 생활사를 갖다 복원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손된 부분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지만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디지털적인 방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방사성 탄소 연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통계학적인 통계 지리학적인 방법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보통 이제 저희 이제 고고학자들은 보통 인문과학 쪽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중에서 상당히 그런 디지털적인 방법을 조금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방법들이 이제 계속 오래전부터 오다가 이제 1990년에 이제 그 폴 라일리라는 그 외국의 학자분이 그 버추얼 아케올로지, 이제 가상 고고학이라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얘기를 해서 그 컴퓨터 이제 그런 그래픽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그 가상화, 그러니까 뭐 하는 그런 발굴된 유적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상화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이론을 갖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박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디지털 헤리티지가 사실은 그 버추얼 아케올로지에서 이어져서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디지털 아케올로지, 그러니까 디지털 고고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구 쪽, 그렇죠. 일선 학자들에 대한 연구, 뭐 예를 들어서 뭐 3D 스캐닝에서 뭐 기초 대비를 구축한다든지, 뭐 라이다 분석 아니면 뭐 항공 고고학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것도 하긴 해서 주로 이제 연구 쪽인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접목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헤리티지는 조금 더 이제 대중을 위한 약간 그렇게 되겠죠. 그게 연구 디지털 고고학에서 이제 그리고 그동안 고고학이나 디지털 고고학에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시각화를 시켜서 보여주고 어떤 몰입형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이제 그걸 체험시켜주는 약간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이제 디지털 고고학 쪽에서도 고고학 쪽에서 이제 그 대중들하고 좀 약간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디지털 고고학, 디지털 헤리티지 그 두 용어를 갖다가 좀 겸용해서 이제 같이 쓰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고고학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외국은 좀 오래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태동하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마 그 미래형 방향은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계속적으로 그렇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최근 고고학 논문을 보면 뭐 GIS라든지 여러 통계학적인 방법을 쓰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논문들을 갖다가 이제 일선 고고학자들도 많이들 뭔가 어떤 그런 가시화를 시킨다든지 콘텐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 디지털 고고학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박진호 박사님 아까 그 경주 문화 세계 문화 엑스포 20년이라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형 디지털 헤리티지는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인공지능이나 VR이나 AR, 소위 그 문화遺産을 고양시키는 다양한 기술들, 심지어 3D 스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체 기술이 아니라 외국에서 있던 기술을 들여와서 외국의 장비를 들여온다든가 외국의 디스플레이를 들여온다든가 뭐 한국적인 거 아닌 걸 떠나서 그러면 이론도 디지털 헤리티지가 우리가 유럽에서 수입을 했고 이런 디지털 문화遺産을 고양시키는
아카이빙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HMD, VR 이런 것들도 심지어 프로젝트까지 그것도 미국에서 들여오고 원천적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 외국의 이론 가지고 기술 갖고 단반 소재가 로마가 아니고 신라가 변했을 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2000년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때 70억을 들여서 그 신라 가상현실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장비도 미국의 SGI 슈퍼컴퓨터, 프로젝터도 캐나다의 바코, 그리고 거기 쓰는 핵심적인 VR 프로그램 6, 7억 주고 사왔어요. 다만 로마가 신라로 바뀐 것 뿐이거든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기닝은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쯤 됐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5천년 우리 것도 하지만 지금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글로벌 견인하는 게 또 K로 시작되는 한류. 그렇죠. 한국형 디지털 레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식의 이론을 낼 때. 두 번째, 우리나라 역사하고 연관이 안 되면 무조건 배척을 해요. 그게 이집트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터키 역사 문화가 우리가 뭐라고 있냐? 근데 그거는 되게 고루한 생각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미국은 역사가 450년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사실 인디언 역사밖에 없잖아요. 콜럼부스. 그런데 미국은 디지털 레티를 전 세계로 다 확산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의 역사 우리 토양은 잘지만 미국의 사이아크는 전 세계 200개 나라를 다 문화유산을 커버하거든요. 900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자,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 150개국 또 외국의 나라, 아까 안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나라들은요. 과거에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나 그리스를 건드리기보다 그런 어떤 4대 문명들, 아직 개척되지 못한 미완의 문명들 이것을 우리의 이론과 ICT 기술을 가지고 함양시키는. 그래서 작년에 전주에 있는 퍼닛이라는 디지털 헬리티지 컨텐츠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뭐를 했냐면요. 아세안 최고의 박물관인 방콕 국립박물관 전시실 내부에 아유타야, 우리나라 지금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아유타야 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실감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 현상을 딱 보면서 저거를 뭐라고 규정을 쳐야 되는데 이거는 K-뮤지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신라나 백제 이런 문화유산을 알려야 되니까 그 나라 박물관에 가서 우리나라 신라 컨텐츠, 조선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업체 퍼니처럼 그 나라 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소재를 가지고 우리의 기술과 덧붙여서 태국의 역사문화 실감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 미디어 아트는 또 이창훈 박사님이 또 그쪽 또 전문 분야시니까 우리 디지털 헤리티지 중에서 특히 이렇게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재와 예술, 디지털이 조화롭게 이제 결합한 콘텐츠가 미디어 아트형 디지털 헤리티지입니다. 그 이제 미디어 아트의 이제 대표적 페스티벌이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이제 시작됐는데요. 지역별 그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게 ICT 워킹 투어,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파사드, 모캅 미디어 퍼포먼스, 실감형 콘텐츠, 인터랙티브 아트 이런 첨단 기술로 구성된 디지털 페스티벌입니다. 그 문화재가 예술, 디지털과 융화하여서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새롭게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러 오는 외지인, 국내외 관광객을 그 지역에 방문하도록 하는 체류형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또 한국형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관광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많은 외국인이 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매력 콘텐츠, 그 매력 콘텐츠로 우리 K 헤리티지 중에서 또 K 미디어 아트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디지털 고고학하고 디지털 헤리티지가 사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현기 박사님이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연구 인력들. 그러니까 그 인력들을 갖다 그러면 앞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양성해야 되냐가 가장 큰 문제는 화두가 되고 그렇죠. 있고요. 사실 지금 그래서 뭐 일선 이제 일단 디지털 고각 분야만 좀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커리큘럼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일선 학교들도 당연히 이제 미래에는 단순히 전통적인 고고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갖다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커리큘럼을 갖다가 이제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 학부도 원래는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였다가 이제 ICT 쪽 전공을 갖다가 좀 이제 커리큘럼 하면서 명칭을 이제 문화유산융합 학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실 좀 힘든 점이 많이 많아요. 이렇게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그런 고고학과들 같은 경우가 인문학 소속, 인문대 소속이죠. 그러니까 인문대 소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비 지원이라든지 소프트 지원이 아무래도 인문학 쪽은 좀 지원을 받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이제 좀 제도적인 좀 지원이나 아니면 그런 좀 도움이 좀 약간 필요한 부분도 조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위에서도 이제 단순히 인문학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런 좀 융복합적인 학문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려면은 뭔가 좀 실습할 수 있는 기자재나 그런 거 예, 지원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한국에서는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이 특히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로 성과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창근 박사님께서 아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그 수원화성,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은 우리 문화재를 그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문화재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정체성을 담아내서 우리 그 국민에게 위로의 예술 작품을 선사했습니다. 그 더불어서 침체한 그 코로나19로 인해 좀 불꺼졌던 그 상권의 활력을 좀 불어넣었고요.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습니다. 그 미디어 아트가 열리는 그 문화재 인근 그 주변의 상권이 야간 관광지로 발돋움했고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그 상권에 불빛을 밝혀서 그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이 됐습니다. 특히 그 한류 열풍과 맞물려서 그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유튜브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전해서 그 방한 관광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진호 박사님, 네. 그 한국의 해외 박물관 디지털 전시 지원 K 뮤지엄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사실 K-뮤지엄이란 단어는 작년에 만들었지만 사실 그거에 배틀됐던 시작은 김 소장이 10년 전에 세계 4대 박물관의 하나인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신라 특별전이 열렸었거든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주문이 석조 미술의 결정체인 석굴암도 전시를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석굴암을 뜯어가서 돌 365개를 뜯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원에 선임 연구원이 있을 때 일주일 동안에 석굴암에 들어가 석굴암 전체를 3D 스캔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 석굴암이 가진 못하더라도 그 2008년도, 2011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석굴암 원형 3D 작업한 걸 바탕으로 제가 뉴욕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해서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미국인 학예사, 한국인 포함된 학예사와 저랑 6개월 동안 영역 작업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전시의 최적에 맞는 작업을 6개월 동안 정말 잠 안 자고 전시 개막 하루 전에 제가 USB 6개를 들고 뉴욕 JFK 공항을 가서 그날 밤에 콘텐츠를 심었어요. 그때 그 삼성전자에서 87인치짜리 초고화질 TV를 세팅을 했더라고요. 꼭꼭 그 다음날 관객을 맞았는데요. 그때 느낌에
아니 석굴암이 앞으로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이게 포토볼하게 뜯어서 어느 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뉴욕 시민들이 석굴암에 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 전시를 22만 명이 봤는데요. 22만 명이 우리나라 그 어떤 네. 공예나 어떤 금동불 또 청동불을 봤지만 석굴암 3를 통해서 신라 문화에서 존재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우리나라 문화재가 진본이 가지 않더라도 디지털 헤리티지를 더 힘입어서 이렇게도 가구나. 오늘은 뉴욕 메트로폴리면 내일은 대형 박물관, 모레는 루브르 박물관, 뭐 이런 생각을 10년 전에 막연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디지털화돼서 실감 콘텐츠 변모해서 외국 나가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퍼닛의 문진석 대표님하고 방콕 국립박물을 두드려서 학예사들한테 우리나라 박물관 사례를 쫙 보여주면서 아유타의 유물도 원본도 좋지만 원본이 막 불상이 어디가 빠져 있다던가 원형이라든가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의 어떤 색이 더 확장된 익스펜션이라든가 그걸 제안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퍼닛의 문진석 대표님과 같이 서치를 해서 유물 2개를 셀렉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나 고증적인 거는 방콕 국립박물관의 관장님하고 학예사 도움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올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1년 동안 지리한 작업을 끝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원래는 다음 달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한 올 봄 좀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석굴암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유산의 디지털로 간 경우고요. 10년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과 노하우와 디지털 헤리티지의 어떤 응축된 이런 저력을 가지고 외국의 문화유산을 디지털적으로 재현을 하고 외국 문화유산의 실감 콘텐츠를 만들어 2개가 서로 오버랩되면서 자, 우리 문화유산이 가는 경우 그 나라 문화유산 하는 경우 2개 다 K뮤지엄이네. 자, 그래서 방콕 국립박물 시작으로 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전 세계에 있는 3만 개 이상의 박물관이 있는데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우리가 그걸 심어둔다면 이제 겨우 하나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박물관 노하우 다양한 디지털 헤리티지 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 박 박사님은 이제 그 한국 콘텐츠를 외국으로 나가는 것과 그쪽에서 들어오는 둘 다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 디지털 헤리티지가 한류로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 사실 이런 부분에 또 이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부분은 또 안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뭐 관광이나 아니면 뭐 연구 때문에 해외를 가서 해외 학자들 분들한테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제작된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들을 갖다 가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건 맞아요. 되게 흥미 깊어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박물관에 그렇게 훌륭하게 이제 그런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를 갖다가 제작해서 설치해가지고서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 보여주면은 그 해외 연구자들도 우리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수요는 있긴 합니다. 수요는 있긴 있고 충분히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도 그 수요를 갖다 충족시켜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가 많이 대중들에게 이제 접촉을 하면은 당연히 대중들이 좀 더 이제 뭐 우리나라 문화유산이든 해외 문화유산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가지게 된다면은 그런 문화유산 소재로도 조금 이제 다양한 그런 그 문화 콘텐츠들이 아마 재생산이 되는 약간 선순환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뭐 제가 재밌게 보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시즌2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킹덤이라고 그 킹덤. 그때 한때 이제 주준의 킹덤. 그 킹덤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게 그 우리나라 갓이 되게 맞아요.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었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이제 해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시켜주는 그게 또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단순히 이제 그 한류로서의 가능성, 뭐 그것도 당연히 그런 쪽에서도 일정 부분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문화 박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가 자체로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네네네.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조금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좀 대중적인 그런 문화 콘텐츠들도 또 좀 더 좋은 소재와 흥미있는 소재를 갖다가 많은 뭐 세계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미디어 아트 기반의 문화재 디지털 대전망, 네. 대전환 전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 겸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우리는 이 인공지능, 또 혼합현실, 확장현실, 그 메타버스까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몰입형 공연, 전시, 연출과 융합해서 이미 이제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2003년 유네스코가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헌장을 통해서 제시한 디지털 헤리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그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축물만 바라보던 그 방식에서 그 문화재가 이제 캔버스가 되고 하나의 스크린이 돼서 역사의 현장을 대중과 교감하도록 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문화재청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신라환경 디지털 지원 사업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합니다. 신라환경 그 천년 역사에 대한 디지털 지원을 통해서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 그것에 얽힌 이야기들을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시간 여행하듯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디지털 헤리티지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또 박사님하고 안 박사님도 뭐 쭉 긴 시간 토론해 주셨는데 마무리 발언 겸해서 혹시 또 이게 특히 뭐 빠뜨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 겸해서 길지 않게 한국적 디지털 헤리티지도 그렇고 세계 디지털 헤리티지 역사를 바꿀 기술은 앞으로 30년 동안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 헤리티지의 또 다른 우리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후발자지만 우리가 미국, 유럽을 어떻게 따라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전적인 발굴이라든가 그러니까 외국은 발굴이 300년이 넘었고 박물관 역사는 500년이 넘었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또 디지털 헤리티지가 들어오면서 어떤 뭐 선진국과 경쟁을 떠나서 저는 디지털 헤리티지가 우리나라 들어왔지만 언젠가는 세계를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의 메커니즘이 전 AI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지털 헤리티지에서 AI의 파도가 되게 많이 올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그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과거 인물에 대한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헤리티지 하면서 유령도시라는 건 사람들이 존재하지 그렇죠. 않고 그때에 대해 왕궁, 집, 뭐 다리 이런 것만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고대 인물 재현 결국 자, 환경과 고대 사람. 근데 고대 사람은 전에 그냥 3D 모델로 그냥 생동감 없는 그냥 외형만 옷을 입혀놓는 3D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로 그 당시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지나가면요. 전에는 뭐 김유신을 외형만 만들었는데요. 딥러닝과 빅데이터나 이런 AI 기술 하면 김유신은 생물학적으로 사망했는데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자체들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고대 인물, 근현대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AI 디지털 휴먼이라고 해요. 그래픽과 AR 기술 가지고 가상공간에서 부활하는 거거든요. 몽골 유일의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인 몽골 국립대학교 앵커바르 교수님하고 제가 하나의 어떤 그 디지털 헤리티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1000년의 최고의 영웅은 징기스칸. 그렇죠. 징기스칸을 AI 디지털 휴먼으로 부활하자. 몽골 쪽에서는 어떤 징기스칸의 역사적, 고고학적, 서지학적 지식의 소프트를 받고 AI 휴먼은 우리의 어떤 딥러닝이나 그래픽 기술 종합을 해서 올해 완성까지는 힘들겠지만 어떤 하나의 징기스칸 AI 표본을 만들어서
몽골 사람들의 자긍심을 끼워주고 우리나라 AI 휴먼 기술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콜레적인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요, 한국적 디지털 헤리티지를 또 풀어나가는 솔루션이지만 앞으로 세계 디지털 헤리티지 역사를 바꿀 메커니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안 박사님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 겸해서 못다 하신 말씀 마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 디지털 고고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학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융복합적인 학문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 자체 잘못하면은 기술 만능주의로 갈 위험성이 조금 있어요. 이 학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헤리티지, 디지털 고고학의 근간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그 디지털 기술이 효과적으로 접목이 될 때 되게 좀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이게 단순히 디지털 기술로 만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향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노력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그 디지털 기술 만능주의가 될까봐 그 점을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이 디지털 헤리티지나 디지털 고고학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융복합이라서 서로 다른 전공끼리 이제 융복합 연구나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생각보다 트러블이 많이 납니다. 그 트러블이 가장 많이 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 인문학을 베이스로 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좀 융복합적인 인재를 갖다가 앞으로 키워 나가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나 연구를 갖다가 하게 된다면 보다 이제 서로 공부한 전공 학문에 대한 인정과 그 다음에 거기에 공감을 해주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마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은 보다 효과적인 그런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라든가 융복합 인재 양성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아마 이 주제로 좌담회를 하려면 이 세 분보다 더 전문가를 모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귀한 말씀,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좌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